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대전환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전환의 시대, 대전환 이러면 커다란 변화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반도의 변화라든가 또 코로나19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있는데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든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미국 특사단으로 다녀왔던 경험, 그 다음에 아울러서 평양과 중국을 최근에 방문한 경험과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으로도 한번 쓴 적이 있고요. 또 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원에서도 수차례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또는 미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얼만큼 전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소 좀 서투르고 그런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계가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대전환의 시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있는 이 시기에 세계는 각국이 이제 흥망성쇠에 가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패권의 질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그런 시기를 연거푸 거쳐왔죠. 흐름적으로 보면 뭐 문명 간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 간의 식민지 전쟁도 있었고 또 이념을 다투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주로 대전환의 시대는 매우 갈등적 양상으로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면서 세계의 패권을 가르는 그런 흐름으로 쭉 왔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그 이념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버넌스 생산성과 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경쟁적 형태로 전쟁의 형태로 발생했고 또 그 이전에 뭐 식민지 같은 경우는 1차,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축적된 그 부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에서 생산수단과 생산성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본인의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다른 나라의 생산수단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그런 매우 그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히려 파괴적이진 않지만 신자유주의처럼 실제로 경제 수단과 생산성을 앞세워서 이런 것을 경쟁적 우위를 통해서 뺏는 이런 전쟁 못지않는 그런 형태로 표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한말 188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 이런 식민지 전쟁에 희생이 됐고 또 그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이념 전쟁에 또 희생이 돼서 세계가 겪고 있는 대전환기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세 번째 기회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그것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보다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깊이도 아주 깊고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그 확장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 하나.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의 기술 형태들을 매우 가속화시키는 결과적으로 보인 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K 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내에서 냉전적인 대결과 갈등 구도로 되어 있는 한반도의 이 냉전 체제가 이게 평화 체제로 전환됐을 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도 가장 1등 국가로 우뚝 솟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회를 맞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오늘 제 이야기의 주 초점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1, 2, 3차 산업혁명 이 주도 세력, 이 생산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 때 이 생산 수단과 지배 구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념 세력 간의 이런 끊임없는 대결 구도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 확보를 위한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확보된 생산물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그 이념 전쟁, 이제 이런 것들로 온통 그 현대 이전에 얼룩졌던 그런 세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컨텐츠 부분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 시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 시대입니다. 경제가 기술에서 오고 기술은 교육에서 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트럭처가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곳이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의 AI 교과서가 의무화된 게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재정을 AI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다음에 국가 주도의 어떤 기술 개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연결돼 있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군산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 주도, 국가가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연구소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 분야, 연구 개발 교육 분야하고 또 기술 개발 분야, 이 생태계가 두 나라 모두 잘 어우러져 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최근에 어떤 패권을 놓고 심각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본질은 기술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부터 있었던 그 한일 간의 그 경제 갈등도 그 본질을 우리가 짚어보면 역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술들을 중소기업들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여러 기술들을 실제로 우리가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해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이제 기술의 어떤 갈등 양상들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패권을 누가 새로운 시대에 거머쥘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술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체감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주로 이 기술하면 AI하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AR, VR,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센서, 그 다음에 그 5G 같은 센서를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5G 인프라, 드론, IoT, 클라우드 컴퓨팅, 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이런 걸 관리를 잘 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이런 기술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 2, 3차 산업혁명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고도화된 이런 기술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는 패권 질서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보면은 중화학공업이라는 인프라, OS 위에 수많은 그 철강과 자동차, 조선이라는 제조 산업이 꽃피웠듯이 이제는 그 커다란 OS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하이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 산업들, 신문명 산업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그린 뉴딜, 이 부분들이 인프라로 중화공업을 대체해서 정부가 170조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새로운 OS 위에 새로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중심으로 한 신문명 산업들이 이제 꽃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주의에 저해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 자체가 실제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가령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현재 기득권이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와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역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최소한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명 산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을지, 코로나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삶에 커다란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포용사회로 가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그런 포용 정책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명 산업하면 하이 테크놀로지와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다양한 융복합을 통한 플랫폼 환경이 있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융복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봅니다. 스마트 시티 하면은 말 그대로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과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측면의 이런 모든 기술들이 뭐 융복합, 플랫폼, 하이 테크놀로지, 지속 가능성,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된 게 도시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같이 담아내는 부분인데요. 보통 대한민국 하면 이제까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스마트 시티의 챔피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 시티만을 위한 국가 시범 도시가 80만 평 규모로 세종과 부산에 각각 실제 지금 설계되고 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축조술도 그렇고요. 도시를 최근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축조 기술이라든가 자타가 공인하는 ICT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에서 담아내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법률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고 또 계속 끊임없이 개정되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제정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문명 산업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측면이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OS라든가 그린 분야에 있어서 OS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든가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바로 이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점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당히 기대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은 내용적으로 코로나19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모범적인 리딩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한반도의 정치 상황입니다. 그런 한반도의 정치 상황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 북미 간의 끊임없는 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동북아시아 내의 이 한반도의 상황 이게 어떤 것인가 제가 이게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일 북중러 이게 대표적인 국제사회에 있어서 냉전의 아주 세계 대립과 갈등의 진앙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미일 북중로로 대변되는 이 갈등 구조, 냉전적 대결 구도 이런 게 상당히 저는 모순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그 수출 1위 국가가 사실은 사회주의 1등 국가인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의 생산 기지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베트남 모두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 개방을 해서 시장 경제를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제 여행도 자유스럽게 가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 북중로의 냉전적 대결 구도, 옛날 우리가 중공, 소련 이렇게 지칭했던 그런 시대의 연장인가? 이거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념적인 부분들이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미일 북중러라는 그 과거의 낡은 냉전 구도가 계속 이렇게 연장되고 지속되는가.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한반도의 그 핵심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인데요. 과연 북한이 개방을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개방을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그럼 왜 이렇게 제 결론에 근거하면은 개방을 원하는가? 저는 왜 저렇게 핵을 갖고 왜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이번에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선제적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수단이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국의 핵 위험이 상당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한 6, 7천 킬로 날아가는 ICBM 그것도 성능 좋은 ICBM이 한 6천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천 개의 ICBM이 실제로 확보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실전 배치되어 있죠. 중국도 한 4,50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본과 한국은 어떠냐? 일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축적해 놓은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두 달 이내에 한 7, 8천 개의 핵무기는 제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3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변이 핵 4강, 5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핵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면은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딜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딜할 수 있는 뭔가의 한 방, 이것을 확보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국가 목표를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성택의 처형을 통해서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권력 구조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정적을 제거한 것이냐, 이렇게만 볼 것이냐. 장성택 하면은 친중 인사로 북한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친중의 가장 우두머리인 장성택, 그것도 친족인 고모부를 그렇게 숙청했다는 것은 북한의 커다란 스탠스의 변화를 저는 보여주는 그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포괄되어 있겠지만 단순하게 중국 중심을 넘어서서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미중 간의 균형 외교를 하는 것만이 김정은의 그 3세대 체제를 오히려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미중 간, 특히 이제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미중 간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본인들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끊임없이 현재까지 타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 내 이제 경제 상황입니다. 이미 그 장마당을 통해서, 장마당이 한 몇백 개 정도 되는데요. 북한 인민의 한 15% 정도는 매일매일 이 장마당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북한 주민들의 상당 부분은 시장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몸소 이제 체득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평양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10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여전히 다양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가면은 무슨 술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게 한 서너 병씩만 진열돼 있던 것이 마치 우리 편의점처럼 빼곡하게 있는 것은 뭔가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됐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게 상거래하는 걸 보면은 어느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 못지않게 그런 상거래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그전에는 이렇게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위대한 수령 이렇게 막 정치적인 구호만 있었는데 과학기술을 사랑하라 이런 되게 감성적인 그런 표도 있는 거 봐서 분명히 북한이 지금 개방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핵 위협, 주변국들의 핵 위협이 너무 압박을 한다, 북한 내를.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도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외교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균형 외교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본인 내의 어떤 시장 경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이것이 폐쇄적인 국가로 지속됐을 때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상당히 북한 내부의 어떤 위협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북한이 개방을 원하고 있다. 핵 무기 보유를 통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무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거와 맞바꾸더라도 국제사회에 편입하기를 원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럼 과연 이게 왜 북한 본인들이 원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왜 안 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변국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개방되는 데 있어서 속 시원히 답을 못 내는 그런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중국의 몰라보게 높아진 그 중국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미국의 우려, 이게 가장 1순위인데요. 중국 하면은 전 세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가도 중국 식당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상당히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오래 깊숙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그 나라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는 거죠. 엄청난 실제로 그 이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그 나라 현지화되면서 익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대한 부의 축적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미국 못지않은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미국의 패권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의 상징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자원인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야만 석유를 사고 석유를 팔면 달러로만 페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국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인 IMF의 일대 주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미국이 국가 GDP가 20조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한 14조 달러 정도 되고요. EU가 16조, 우리와 러시아가 1.5조 달러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조 달러 됩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의 환경이 조성됐을 때, 혹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 북한 이 다섯 나라가 만약에 동북아시아 내의 지역 간 경제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미국의 GDP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그런 초강대 지역 간 경제 공동체가 구성되게 됩니다. 인구, 그러니까 내수를 얘기하는 인구도 뭐 세계의 상당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GDP도 높고 또 하드파워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와 일본, 한국, 중국이면은 미국을 훨씬 추월하는 그런 군사력과 물리력을 확보하는 거죠. 내수 시장도 훨씬 크죠. GDP 자체도 크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은 보면은 주로 동양권으로 비교적 그 국제사회 내에서도 아이덴티파이 돼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정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결력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도 상당히 미국보다 앞서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말에 의하면은 중국이 단 1달러라도 이익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네트워크의 상징인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중 간의 패권, 이 경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미북 간의 관계 진전이 쉽지는 않을 거다. 끊임없이 미국은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구도, 경쟁 구도에서 과연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현재의 한반도 내가 긴장 관계로 동북아가 냉전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유리한 건지, 그런 시기를 끊임없이 조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시원히 주변에서 환경 마련이 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시대라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거꾸로 이런 환경들이, 미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여전히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큰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안정적인 해법을 줄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문제는 훨씬 쉽게 일단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의 두 번째 걸림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총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 태평양 그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은 현재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제1의 핑계는 명분은 뭐냐면은 북한의 위협입니다.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가 끊임없이 존속되고 모순되지만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냉전 구도가 한미일 북중러의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지속돼야 일본의 역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대신할 일본의 어떤 총판 대리점으로서 일본의 그 군사력을, 또 심지어는 해외까지 파병시키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가능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이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반도라는 이 전쟁의 공간에서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 체제가 계속 지속돼야 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가 출현해서 계속 사고를 치고 위협을 해야만 일본이 전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은 큰 부분은 아닌데요. 거기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친일 세력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실제로 똑같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극동국제재판을 보면은 실제로 일본은 집단이나 조직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든가 제도, 집단, 조직 자체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뉘렌베르크 재판을 보면은 독일의 어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어떤 국가 조직이라든가 제도, 법률,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들에 대해서 모두 다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90세 먹은 전범을 추적하고 잡고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범들이 A급, B급, C급 다 직후에 다 석방됐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전범 세력들이 상당히 일본 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제도와 법률, 국가 조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군인들 몇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 전쟁 전범 세력에 부역했던 그런 피해 국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단 3, 4년간 독일 나치하에 있었지만 수십만 명이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식인과 언론은 가중처벌 당하고 있고요. 한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글쎄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단 한 명도, 제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싸대기 한 대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일본 전범으로서, 부역자로서 재판받고 처벌받았다는 사람
이름을 단 한 명도 못 들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지금 후세대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저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더라도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죠. 또 피해 국가인 프랑스도 저런 침략 세력에게 부역하고 국가를 배신하고 하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후세대들은 전쟁을 일으켜도 오히려 국가적으로 영웅이라든가 잘 되는구나 이런 교훈이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부역한 우리의 후세대들도 뭐 부역을 해도 뭐 이렇게 그 당시 뭐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뭐 그래도 큰 일은 없구나. 그 뒤에 또 그때 가서 또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후세대들이 그 사회의 주류로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좀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몰라보게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엄청난 생산성과 국가를 도약시킬 만한 4차 산업의 혁명의 시기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걸림돌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울러서 이 두 가지의 환경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모순된 상황만 극복되고 대립과 갈등이 진앙지인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진앙지로 거듭난다면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곧 머지않아 세계에서도 가장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상당히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OECD 기준에 보면 상당히 우리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도 세계와는 다르게 지금 최근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1단계로 완화시킬 정도로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말로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절호의 기회, 절대절명의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절호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대전환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직접 대면하는 그런 강의 공간이 다시 기회가 만들어지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